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서울 통일교육센터 통일 콜로키움 특강의 강의를 맡게 된 통일연구원에서 온 나영우라고 합니다. 예, 우리가 직접 화면상으로 직접 강의실에서 직접 뵙지 못하고 이렇게 화상으로나마 여러분들과 이렇게 소통할 수 있게 됐는데요. 이런 기회를 주신 서울통일교육연구원 열철 교수님 그리고 준비해 주신 많은 스태프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오늘 특강 주제로 준비했던 내용은요, DMZ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올해는 사실 이제 코로나 상황이 너무 지연이 되고 또 심화되면서 이 남북 관계나 그 기타 다른 문제들보다는 전부 다 코로나라는 상황에서 우리가 활동을 하다 보니까 많은 일들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었죠. 그러나 2019년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UN 총회에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 UN 총회에서 DMZ 국제 평화지대화 구상을 국제사회에 공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DMZ라는 공간은 상당히 말 그대로 한다면 비무장지대라는 공간이죠. 그러나 실제로는 엄청나게 무장이 어느 곳보다 심하게 무장되어 있는 지역이다. 중무장되어 있는 지역이다라고 할 수 있는 곳이죠. 이 공간을 우리가 남북이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지리적 공간, 한반도라는 공간에서 우리가 남과 북이 접경을 맞대고 있는 상황에서 이 DMZ라는 공간을 우리가 어떻게 평화의 공간으로 만들 것인가를 이제는 좀 고민해봐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제가 준비한 주제는 바로 DMZ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남북 협력 방안, 부제로 단절선에서 공존의 공간으로라는 제목을 한번 붙여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남북 관계 그리고 DMZ라는 공간이 갖고 있는 의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무장되고 서로 갈등과 대치하는 공간으로 이어졌죠. 그러니까 즉 남과 북을 가로지르는 경계 공간, 단절의 공간으로, 단절의 선으로 우리가 작동을 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그 단절의 선을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존하는 공간으로, 스페이스로 만들어 보자라는 제 아이디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DMZ 국제 평화지대 또는 DMZ 평화적 이용이라는 게 제가 처음 얘기한 건 아니고요. 역대 정부에서 많은 얘기들이 있어 왔던 건 사실입니다. 이게 아까 작동이 네, 됐는데 이거 잠시 녹화를 그래서 제가 준비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DMZ가 과연 어떠한 우리 위상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접경 지역이라고 하는 것, 물론 DMZ라고 하는 건 남북을 가로지르는 경계선입니다. 근데 그 경계선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그 경계선이 있음으로 인해서 남북 2km의 DMZ라는 공간이 구성이 되는데 그 이후에 이 접경과 가까운 지역들, 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접경 지자체라고 불리는 양구, 인제 이런 공간, 이런 곳들이 바로 접경 지역에 해당하는데요. 이 접경 지역에 대한 특별한 관리를 국가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접경 지역이 과연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실제로 남북 관계, 남북 속에서의 접경 지역을 갖던 어떤 공간들인지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해보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DMZ 국제 평화지대화 구상과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DMZ 국제 평화지대화에 대해서 강력하게 얘기했지만 사실은 우리 정부의 의지만으로 그게 가능할 것이냐, 또는 북한이 호응한다고 해서
그럼 그게 확실하게 갈 수 있느냐? 사실은 그렇지 않은 문제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지대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선결되는 우리 조건들이 또는 환경들이 과제들이 좀 남아있다. 그리고 그렇다면 그런 선결 과제를 해결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DMZ를 평화적으로 활용할 수 있느냐. 좀 구체적인 아이템을 한번 좀 생각해 보고요. 마지막으로 DMZ의 접경지역 협력 방안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강의를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서로 그 DMZ의 위상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는데요.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2019년 2월 15일입니다. 이때만 해도 사실은 남북 관계가 2018년에 세 번의 우리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당시는 이제 국무위원장이었죠. 둘이 세 차례나 만나면서 한반도에 봄이 열렸다. 봄이 시작되었다라고 할 정도로 상당히 남북 관계가 개선이 되었죠. 그리고 2019년에 북미 2차 하노이 회담을 앞두고 엄청나게 많은 기대, 북미 간의 협상이 진전이 될 것이다. 어떤 결론이 나올 것이다. 라고 했는데 사실은 그렇지 못했죠. 그 직후에 사실은 우리 대통령께서는 2월 25일 날 신한반도 체제의 구상이라는 또 구상을 공표하게 됩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그동안 남북 관계와 북미 관계가 선순환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북미 관계가 먼저 가고 남북 관계가 그것을 뒷받침하는 관계, 그런 식으로 선순환하는 것을 우리가 2018년 물론 이제 남북 관계가 주도를 했습니다만 결국은 북미 관계가 풀려야지 남북 관계도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라는 판단 속에서 북미 관계가 좀 빨리 가기를 바랬던 거죠. 그러나 2019년 2월 하노이 회담이 결렬이 되면서 사실은 이제 북미 관계가 이제 교착 상태에 빠지게 된 것이죠. 그 상황에서 북한이 우리와의 관계 역시 상당히 이제 조금 거리를 두려고 하자 우리 정부는 바로 이러한 아이디어를 갖고 접근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남북 관계와 북미 관계가 선순환하고 그 과정에서 이러한 비핵화 그리고 항구적인 평화 공존으로 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주도권을 갖는 것이 바로 이 신한반도 체제 구상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거를 좀 그림으로 하면 뭐 정부가 공식적으로 이런 문건을 만들어낸 건 아닙니다만 저희 연구원에 계시는 조한 박사님께서 이 신한반도 체제가 갖고 있는 의미가 이렇게 좀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점을 제시를 해서 제가 한번 인용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결국 신한반도 체제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의 축, 평화협력 공동체, 경제협력 공동체라고 하는 이 두 축을 통해서 우리 한국이 주도하는 남북관계, 한국이 주도하는 동북아 질서, 한국이 주도하는 동아체 질서, 이렇게 확장되는 개념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것이 되려면 이런 신한반도 체제를 우리 구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뭐가 돼야 되느냐? 바로 그 신한반도 체제 이전에 나왔던 구상이죠. 한반도 신경제 구상. 이러한 청사진의 핵심에 뭐가 있느냐? 결국은 남북 교류 협력을 통한 지속 가능한 남북 관계의 제도화라는 것이죠. 그동안 남북 관계는 여러 차례 또 이 정부에 따라서 남북 간의 교류, 물론 갈등도 있었던 시기가 더 많습니다만 남북 간의 뭐 교류가 인적 교류, 물적 교류 많았던 그런 시기도 있었던 거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것이 항상 그 정부 때 내지는 비슷한 성격의 정부일 때까지만 유지가 되고 다른 성격의 정부가 들어왔을 때 또 완전히 그런 관계가 단절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중요한 건 이 제도화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번 2018년부터 있었던 남북관계 속에서 우리가 의미를 굳이 발견해 본다면, 중요한 의미를 발견해 본다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지만 9.19 평양 공동선언이 있었죠. 양 정상 간에. 그 부속 합의서로 군사 분야 합의서가 체결이 됐습니다. 이 군사 분야 합의 합의서가 갖고 있는 의미가 뭐냐? 남북 교류 협력을 추진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뭐 남이든 북이든 물자나 사람이 이동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경계를 넘어가야 되죠. DMZ를 넘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지역은 어떤 지역이다? 군사 지역이잖아요. 상당히 많은 이 군사적 장비도 있고 군인들도 있고 지뢰도 깔려 있고요. 그래서 이 군사적 조치가 보장 조치가 있지 않으면 사실은 우리가 좀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9.19 합의서가 의미 있었고 그리고 실제로 기억하듯이 2019년 2월 하노이 회담 직전까지는 남북이 같이 공동유해 발굴가고요. 전술도로를 연결하기도 하고요. 이런 것도 기억하시죠. 그게 바로 다 군사분야 합의서의 합의 내용을 따랐던 것입니다. 근데 그 다음 순위가 뭐였냐면 제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남북 군사 공동위원회를 만들어서 조금 더 제도화된 형태로 이 군사적 신뢰 조치를 만들어 나가는 작업들이 필요했는데 2월달 하노이 2019년 2월달 하노이 회담이 결렬이 되면서 결국은 그 조금 더 진전된 작업까지는 가지 못했고 그 상태가 지금까지 오고 있다라는 점. 한반도 신경제 구상에서의 핵심은 3대 벨트와 하나의 시장이라는 것입니다. 즉 3대 벨트라고 하는 것은 결국 동해 벨트, 서해 벨트 그리고 바로 접경지역 평화벨트라고 하는 세 개의 H자를 그리는 우리 한반도를 생각해 보시면 서해축 그리고 동해축 그리고 중간을 연결하는 평화벨트라고 하는 H자의 벨트가 되겠습니다. 그 벨트를 통해서 결국 남북한이 하나의 시장으로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게 바로 한반도 신경제 구상 핵심인데 여기서 보여지듯이 바로 이 DMZ와 또 그 일대에 있는 접경 지역을 어떻게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없으면 이 H자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서해축과 동해축이 연결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렇죠. 그래서 H가 되지 않기 때문에 즉 하나의 시장으로 만들기 어렵기 때문에 결국은 이 핵심에 바로 이 DMZ 접경 지역의 평화적 이용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DMZ 평화적 이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한반도 평화 체제의 구축의 실질적인 조건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점에 주목해서 바로 6월 오슬로 포럼에서 즉 국민을 위한 평화라고 하는 기조연설에서 접경위원회 이 접경위원회는 동서독이 통일하기 전에요. 기본협정을 체결하고 접경위원회라는 걸 만들게 됩니다. 이 당시 동서독은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하천 오염 문제가 완전히 심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동서를 가로지르는 그 엘베강이라고 하는 강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러분들. 엘베강이라고 하는 곳에 이 환경 수자원 오염이 너무 심했는데요. 그게 물론 그 오염 주된 유발자는 바로 동독이었습니다. 그런데 동독이 상류다 보니까 이게 하류로 내려오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 서독 주민들에게 결국 피해를 줬습니다. 그래서 이 하천 오염에 대한 문제부터 좀 다뤄보자라고 해서 이 접경위원회라는 것을 동서독 우리로 따지면 이제 통일부가 되겠죠. 이러한 부처와 중요한 건 뭐냐면 이따가 또 말씀드리겠지만 서독의 지방 정부들, 주 정부들이 직접적으로 개입을 해서 그 접경위원회를 성공적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접경위원회가 결국 동서독 신뢰회복 그리고 신뢰관계 구축 그리고 동서독 관계회복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도 바로 접경위원회를 제안했던 것이고요. 뒤이은 9월에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DMZ 국제평화지대화 구상을 제안을 하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접경지역은 무엇이냐? 바로 일반적인 정의는 이렇습니다. 국가가 영토적 경계가 되는 경계선을 맞대고 있는 지역을 지칭한다. 주권국가, 우리 국가죠. 우리 국가를 포함하는 모든 국가들이죠. 이 주권을 갖고 있는 국가의 관할권이 배타적으로 미치는 범위, 즉 우리 땅이기 때문에 우리 영토 내에서 미국의 법이 통용되지 않잖아요. 물론 특수한 공간들은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그렇죠. 우리가 미국에 가서 어떤 범죄를 저지르면 한국 법으로 적용받지 않잖아. 즉 우리의 법이 적용되지 않는 즉 관할 배타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배타적 권한이 미치는 경관으로 영토나 영해를 가로지는 경계선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접경지역이라는 것은 지역에 따라서 또는 국가 간의 관계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쉽게 생각하시면 바로 이 단절된 접경지역 보시면은 이 A라는 국가와 B라는 국가 사이에 그냥 선만 있죠. 아무런 상호 접경이 없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라고 볼 수가 있겠죠. 남북 접경이 이러한 모습을 띠고 있다. 자, 공존하는 접경은 뭐냐면 이러한 기본적으로는 경계심이 많으나 일부에 있어서는 상호작용이 약간 정도 인적 교류라던 게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역시 단절의 성격이 좀 강한
그런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조금 이론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우리가 구분한 것이 실질적으로 꼭 이런 형태를 직접적으로 가지고 있는 지역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이것이 조금 더 이런 사람들의 상호작용이 그래서 인적작용이나 물적 이동이 상당히 조금 더 자유로운 공간은 바로 상호우전적, 즉 A라는 국가의 일부 그 접경적 주민들이 생활권이 비국가라는 곳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이죠. 요런 지역이 바로 이제 상호우전적 접경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국가가 나눠지지만 오히려 주변부가 이 자식의 국가보다는 오히려 이쪽 지역과의 관계가 더 밀접해져 버리는 관계이죠. 자, 이 대표적인 곳이 어딜까요? 통합된 접경지역. 그러니까 통합된 접경지역이라고도 부르기는 좀 어렵지만 왜냐하면 이미 다 통합이 돼버렸으니까. 자, 유럽연합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럽연합 여러분들 여권 가지고 가면 국가를 이동할 때 매 국가마다 가서 도장 찍는 거 아니죠. 그리고 뭐 프랑스에 가서 우리가 예전 같으면 여러분들은 세대가 어떤지 잘 모르시겠지만 프랑이라고 하는 프랑스 화폐가 있었고요. 뭐 영국은 있죠. 아직도 파운드를 사용하고. 그다음 독일은 마르크라고 하는 화폐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독일에서 프랑스를 가면 마르크화로 환전했던 걸 다시 프랑으로 바꿔서 사용을 해야겠죠. 근데 지금 그런가요? 유로라는 화폐 단위가 통일되어 있죠. 그래서 자 바로 그런 것이 바로 통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들 간의 경계선이 어떤 이 주민들이 어떻게 꼭 주민은 아니지만 이 둘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우리가 상당히 공존하거나 또는 상호우전하거나 아니면 더 깊이 통합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될 수 있다는 점이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북한과 끊임없이 군사적인 경쟁을 하고 대치를 하고 서로 없애버려야 할 존재라고 인식하지 않고 우리가 공존하고 평화롭게 지내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통일해야 되는 대상으로 본다면 어때야 될까요? 여전히 이렇게 경계선만 높게 우리가 유지하고 있어야 될까요? 바로 이런 점에서 우리가 접경 지역에서의 협력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또 어떤 가능성을 주는지를 생각해 보자라는 의미입니다. 실제 남북 접경은 다 여러분 똑같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세 가지 공간으로 나뉩니다. 우리가 주로 얘기하는 게 오늘 주제인 DMZ입니다. 그러면 이 동해부터 서해까지 이르는 그럼 여기 보면 여러분들 여기 노란색으로 보이시죠? 이게 뭐냐면 한강입니다. 한강으로 끊겨 있죠. 육지는 끊겨 있습니다. 물론 여기 섬들이 있지만요. 그래서 이 한강 하구 지역 들어보셨습니다. 한강 하구는 중립수역입니다. 그러니까 어느에게도 속하지 않는 중립구역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 정전협정에 따르면 이 구역이라는 건 민간인들이 자유롭게 항행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어떻죠? 실제로는 여기 역시 우리가 쉽게 자유롭게 항행할 수 없는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사실은 유엔사도 관할권이 아닌 거죠. 그리고 바다의 경계선이죠. 물론 이 NLL에 대한 문제는 좀 논란의 여지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남북 간의 육상 경계, 해상 경계, 그리고 중립 수역이라고 하는 세 가지의 공간으로 접경 지역이 구성되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판문점 선언 끝나고 9.19 끝나고 나서 우리가 한강 수역에 대해서 남북한이 공동 수로 조사했다라는 거 이 지도도 같이 만들어서 전달하고 했던 거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여러분 인터넷 찾아보시면 한강하고 해도라고 치면은 여러분들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DMZ로 집중을 해볼까요? DMZ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초의 정전협정이 체결되고 나서 휴전협정이 체결된 시점의 경계선에 말뚝을 박았습니다. 그래서 말뚝을 박고 거기 2km, 북측 2km, 남측 2km에서 총 4km라고 하는 공간적 범위를 DMZ, Demilitarized Zone이라고 하는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이걸 만든 이유는 왜냐하면 자꾸 이게 붙어 있으면 어때요? 조그만 사소한 돌발 상황에서도 물리적인 충돌이 발생하면 다시 또 전쟁으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2km를 양측에 설치함으로써 이 공간에서는 어떠한 사람도 무장할 수 없도록 만들었어요. 정전협정에 따르면.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죠.
그리고 실제로 이 2km를 점점 북상합니다. 처음에는 이거를 말뚝으로 박았잖아요. 나무. 근데 이게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쉽게 사람들이 넘어올 수 있잖아요. 무장도 없는 공간이고.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벽을 세우게 된 거죠. 또는 철조망을 세우게 된 거죠. 그래서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철책선을 만들고 거기에서 이제 우리 군인들이 이제 근무를 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DMZ라는 것을 말하면 정확하게는 이 지역만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지역을 지키기 위해서는 또는 북한의 공격을 막기 위해서는 어때요? 이 지역이 뭐가 돼야 돼요? 군사 지역이 돼야 되죠. 민간인보다는 군인들이 이 군사작전을 필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민통선 무슨 약자일까요? 민간인 통제선이죠. 민간인이 들어오려면 그 지역의 지방자치단체 혹은 군부대장의 이 허가를 받아야지 들어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심지어 자기 땅이 있는 사람도 자기 땅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도 그 길을 갈 때 허락을 받고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죠. 바로 그게 민통선입니다. 그게 한 10km 정도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걸 포함해서 25km까지 민통선 이남 25km까지를 우리가 접경 지역이라고 부른다라고 우리 접경지역 특별지원법에서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따로 법이 있어요.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서 이렇게 우리가 접경지역이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림 보시면 알겠지만 조금 이 동쪽 지역은 상당히 접경지역의 범위가 상당히 좀 넓은 편이고 서쪽 지역은 상대적으로 공간번적 범위가 좀 좁죠. 이거 바로 이제 서울이고 강원도라는 약간 이제 서울이 갖고 있는 위상 그리고 서울과 이 DMZ까지의 거리가 짧다라는 걸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조금 빠르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DMZ의 이러한 DMZ라는 공간을 말씀드린 것처럼 비무장돼야 되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남북 간의 그동안 남북 관계에서 드러나는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사실상 엄청나게 그리고 가장 넓게 아까 말씀드린 거 155마일입니다. 전체가 마일로 따지면 280km 정도 되는 건데요. 그 지역이 전체가 무장되어 있는 지역이라고 보면 됩니다. 남과 북 모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넓은 공간에서 많은 사람들이 경계하고 있는 곳은 세계 어디에 없다. 남북만이 유일하다. 뭐 좋은 의미는 아니죠. 두 번째로는 그러다 보니까 일종의 사이드 효과가 나타난 거죠. 뭐냐면 사람들이 이용하지 않고 사람들이 들어갈 수 없는 공간이다 보니까 뭐가 자연 환경이 너무 그대로 보관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무장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용하지 않고 사람들이 활용하지 않다 보니까 생태 환경에 아주 보호가 되어 있다. 소위 이제 DMZ의 역설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DMZ 두 번째 특징이고 세 번째는 이 공간 속에서 재미있는 건 초론 태봉국 궁에 들어보셨죠? 이 궁예라고 하는 태봉국이 있었던 지역, 궁터가 바로 이 DMZ 내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철원에. 그래서 우리가 남북 2018년에 남북 관계가 개선이 될 거라고 생각했을 때 이 태봉국을 다시 복원하는 작업, 발굴하는 작업을 남북이 공동으로 하자. 실제로 그 전에도 추진이 됐었어요. 남북 역사학자 협의회라고 하는 민간 그 역사학자들이 만든 남북 단체죠. 그 단체에서도 추진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렇듯 인문학적인 콘텐츠 또는 우리가 DMZ라는 공간이 상당히 폭력적인 공간이고 우리가 아파하는 공간이고 어두운 공간이지만 사실은 그것이 가져오는 상반적인 평화의 이미지라는 것들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우리가 인문학적 콘텐츠를 활용해서 우리가 DMZ를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평화적인 상징성. 만약에 이렇게 폭력적이고 대립적인 이 공간이 평화가 된다면 얼마나 우리가 세계 사회에서 얼마나 이 평화를 실현하는 국가라는 이미지를 만들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점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요. 특히 이제 DMZ와 이 접경 지역 일대를 보면 이렇게 수학 분석을 해보면 강점, 약점, 그리고 기회 요인, 위험 요인 이러한 요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강점을 잘 이 기회 요인을 살려서 강점으로 만들어내느냐. 또 약점, 여러 가지 약점들이 있죠. 여기 보시면 인프라가 부족하죠. 왜냐하면 사실 거기 개발하기 어렵잖아요. 군사보호 지역으로 다 묶여 있고 또 거기에 군대가 엄청 많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이제
그러한 군부대도 빠져나가고 그쪽에 산업을 개발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고 하면 어떤 상황이 발생하냐? 난개발이 될 수 있죠. 그러면 그동안 유지돼 왔던 어떤 생태나 환경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DMZ 또 접경 지역이 파괴될 수 있다라는 점이 또 약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것들을 어떻게 이 약점들을 잘 최소화시키면서 이 강점들을 살릴 것이냐라는 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DMZ는 상당히 활용할 가치가 있다. 그러면 이 DMZ와 관련된 이 DMZ 공간과 관련된 어떤 평화 구상은 적지 않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보면 제일 먼저 71년에 있었습니다. 누가? 미국이. 당시 유엔군 수석 대표인 로저스 장군이라는 사람이 먼저 DMZ에서의 비무장화, 무장인원의 비무장지대 출입 금지 등 여러 가지, 그러니까 즉 이건 뭐냐면 정전협정을 그대로 너네들 양쪽 다 지켜라라는 거였어요. 그러면 평화. 왜냐하면 비무장지대인데 무장하고 있으니까 비무장만 해도 평화자인 거잖아요. 그래서 71년에 그렇게 했고요. 근데 바로 연이어서 72년에 북한에서 얘기를 먼저 했습니다. DMZ 내에서 그래? 그러면 너네가 한다면 우리도 할 용의가 있다라고 제안을 했죠. 그러다가 아무 얘기 없다가 바로 82년에 우리 쪽이죠. 당시는 이제 지금으로 따지면 통일부입니다. 국토통일원 장관인 손재식 장관이 이런 여러 가지 조항들을 제시하면서 7개 조항에 있어서 DMZ 평화를 만드는 평화공화로 만드는 평화구상을 포함시켜서 민족화합 시범 실천 사업이라는 것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쪽에 있어서는 가장 빠르게 제안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너태우 대통령, 그리고 91년에 이제 요거는 이제 남북 기본합의서가 체결이 됐죠. 이 기본합의서 체결된 내용 안에 DMZ 평화적 이용이라는 문구를 양쪽이 합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92년에 또 노태우 대통령이 남북 출자 합작 공장을 한번 설치해보자, DMZ 내에. 그리고 94년에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도 DMZ의 자연공원, 이때부터는 이제 공원의 의미로서 많이 등장하게 됩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는 14공동선언을 하고 나서 DMZ의 내에서의 이런 화기철수를 다루었죠. 남북 정상회담 때.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은 생태평화공원,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는 세계평화공원이라고 해서 주로 이제 이 시기부터는 계속 이제 DMZ 공간을 생태 환경을 강조하는 차원에서의 생태 공간으로서의 의미를 많이 부여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2017년부터 이 DMZ라는 공간을 경제, 상생, 남북한의 상호이익의 확대라는 측면으로 좀 접근하기 시작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아까 제가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적경적 평화벨트 포함해서 또 그 군사 분야 합의서, 이게 이제 공식적 명칭이죠. 그리고 6월에 접경위원회, 9월에 DMZ 국제평화지대를 제안을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하게 됩니다. 이 추진하려고 했으나 당연히 이제 코로나라는 돌발 변수가 있었고요. 북한의 북미 간의 관계가 진전이 되지 않으면서 진행은 되게 어렵다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국제평화지대화가 뭐냐? 여기서 말씀드린 것처럼 9월 24일 날 2019년이죠. 유엔 기조연설에서 DMZ 국제평화지대화를 제안하게 됩니다. 이때 구체적인 조치들이 뭐였냐면 남북 간의 공동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추진하겠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 들어보셨지만 씨름을 남북 간의 양측이 공동으로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재를 했습니다. 근데 이것을 DMZ를 공동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를 남북이 같이 해보자라고 하는 것을 하나 제안했고, 두 번째로는 판문점과 개성에 우리가 예전에 개성공단을 유지했죠. 그 판문점과 개성을 연결해서 평화협력지구, 이게 단순히 이 경제뿐만 아니라 좀 더 포괄적인 협력을 할 수 있는 지대로 좀 더 확대해보자라고 하는 것이 바로 DMZ를 포함해서 그 내용이고 중요한 핵심 아이템이고, 세 번째로는 DMZ 내에 유엔과 관련된 기구 또는 유엔 관련 국제 기구들을 유치하는 거죠. DMZ 공간. 근데 사실은 이게 이제 잘 생각해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DMZ만을 말한다면 4km라고 있고 남북이 양쪽으로 좀 밀고 내리고 해서
공간이 그렇게 넓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로 북한인 경우도 있거든요. 자, 그런 공간에 어떻게 사실 그 국제기구를 센터 같은 걸 만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약간 상징적인 거고 DMZ를 포함한 적경지역까지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번째,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뢰 제거. 원래는 지뢰를 매설할 때 다 어디에 어떤 지뢰를 매설했다라는 지도를 만들어야 돼. 지뢰 지도를. 근데 그 당시에 알잖아요. 남북 간의 전쟁이 심했을 때 그냥 지뢰를 비행기에서 뿌렸죠. 그래서 그게 어디에 묻혀 있는지도 모르고 실제로 그 당시에 지도에 체크를 했다고 해도 지금은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서 아시잖아요. 산사태, 홍수를 통해서 밀려요. 그래서 이 지뢰의 위치를 모릅니다. 근데 매장되어 있는 지뢰가 정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만큼 많아요. 여전히. 그래서 이 우리가 남북 간의 접경 지역을 왕래한다라고 했을 때 가장 선행돼야 될 게 바로 지뢰 제거입니다. 지뢰 제거 작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우리만 하기에는 사실 이것도 비용이 엄청 많이 들거든요. 그 장비 같은 것들이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그래서 국제사회랑 같이 해보자라고 제안을 했던 겁니다. DMZ,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우리 정부가 했던 DMZ와 관련된 많은 제안들이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추진하지 못했던 거는 북한의 호응이 없었다는 겁니다. 아까 보셨던 것처럼 북한 딱 한 번 DMZ 관련된 거 그리고 몇 가지 이제 기본 합의서 그다음에 남북 정상회담에서 DMZ의 이용 또 군사 분야 합의서에서 그 군사적 신뢰 조치에 대해서 합의는 했지만 그거밖에 없어요. 적극적으로 호응하고 있지 않다라고 볼 수 있어서 물론 그게 일본의 이유가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에게도 사실은 중요한 문제가 있다. 바로 제가 이제 제목을 바로 불편한 현실이라고 했는데 이건 바로 분단 체제, 남북 간의 분단이 만들어낸 DMZ의 독특한 위상에서 비롯된 문제입니다. 바로 뭐냐? 관할권입니다. 아까 제가 관할권 말씀드렸죠. 즉 우리가 주권국가이기 때문에 주권국가는 영토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거에 대한 법적인, 행정적인 책임을 정부가 지잖아요. 그렇죠? 미국이 우리 문제를 해주지 않잖아요. 이건 참 주권 침해죠. 자, 그래서 관할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미국 드라마 혹시 좋아하십니까? 영화나? 거기 보시면 연방경찰과 주정부 경찰이 있습니다. 걔네들이 맨날 하는 게 영어 잘하시는 분들 들으면 알겠지만 jurisdiction이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듣게 돼요. 즉 관할권 문제입니다. 한 국가 내에서도 관할권을 가지고 싸웁니다. 이게 자기네 영역인지 소위 뭐 이게 좋은 표현 아니지만 나와바리 싸움이라고 하는 것처럼 죄송합니다. 재밌게 하려고요. 자, 그래서 이 DMZ 관할권 문제인데 사실은 이게 우리 땅이잖아요. 그쵸? DMZ도 남북 간에 분단이 되어 있어서 대한민국의 주권 영역이 미치는 땅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DMZ는 우리가 주권 행사를 하지 못합니다. 왜? 그건 정전협정을 통해서 거기는 정전위원회가 관리하는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그게 바로 유엔사가 됐죠. 정전위가 유엔사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DMZ라는 공간은 분명 우리 영토임에는 분명하지만 대한민국 주권이 미치지 않는 특수한 공간이다. 53년 정전체제에 의해서 설정된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마저도 DMZ를 통과하려면 어디에다 통보를 해줘야 된다? 정전위원회, 즉 유엔사에 통보를 하고 통보만 하면 되느냐? 아니에요. 걔네가 승인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주 우리가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가 그러면 지금 주권국가 맞아 라고까지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땅인데 우리가 허락을 받고 가야 된다니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 정전협정에서 남측 지역은 유엔사가 지금 정전위원회인데 유엔사라고 표현합니다. 유엔사가 관할하는 지역이어서 이 유엔사에 의해서 우리가 통제받습니다. 다만 민간 행정 그리고 구제사업 즉 민간의 문제 그리고 구제사업 즉 인도적 지원 문제에 있어서는 이 군정위의 군사정정위원회의 특정한 허가를 받고 들어가는 인원은 DMZ 출입이 허용이 된다. 그러니까 아예 안 된다라는 규정은 아니죠. 그래서 정전협정에 따라서 DMZ 관할권이 군정위 현재 유엔사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DMZ를 평화적인 목적으로 설사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북한의 이용도 동의도 받아야 되겠죠. 그거랑 별개로 우리는 유엔사 동의를 또 먼저 받아야 되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평화적 활용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평화적 활용은 어떠한 아이템들이 가능하느냐? 바로 DMZ를 연결한 DMZ 공간을 활용하는 철원과 북한은 평강이라고 하는데 이게 평강 고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로 따지면 대관령 목장 같은데요.
북한이 축산업을 주로 하는 곳인데 이 지역을 연결해서 소위 이제 평화 농업 그러니까 공동 농업 지구를 한번 만들어 보는 것이죠. 그러면 북한에게 있어서는 자립적인 기반, 기술 이전도 될 것이고 뭐 수리 시설도 확충될 것이고 그래서 자립적인 기반을 마련한다는 의미가 있고요. 북한의 입장에 우리 쪽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또 역시 지금 수입원을 많이 높일 수가 있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고 이걸 소위 DMZ 신경제 농업지구라고 표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요건 이제 김창환 대진대 교수님이 갖고 있는 아이디어였는데 제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농업 부분에서의 협력, 그래서 북한은 식량 상황을 개선하고 우리는 우리 주민들의 수입을 확대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다. 근데 여기에서 조금 더 나가서 저는 이제 뭘 제안하냐면 적극적 협력을 유인하기 위해서 과거의 방식의 농업혁명을 넘어서는 새로운 협력, 즉 영농형 태양광 발전 스마트팜을 결합시켜서 전력이 부족한 우리 북한 그리고 이 기술 이전을 통해서 스마트팜을 운영할 수 있어서 자립적인 기술 확대 그리고 자립적인 능력을 확대시키는 역할을 해줄 수 있지 않나. 그래서 북한의 입장에서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것은 공유유 하천의 관리 문제입니다. 자, 남북간을 가로지르는 동서독 간에 엘베강이 있었다고 한다면 우리에는 두 개의 강이 있죠. 북한강과 임진강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상류는 어디에서 출발하느냐? 북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한에서 예를 들면 댐을 이렇게 지금 댐 지도 보여드릴 텐데 댐을 이렇게 줘버렸어요. 그러면 어때요? 여기서 딱딱 막아버리면 어때요? 물론 비가 내릴 때는 이게 어차피 다 공간으로 내려오니까 상관없는데 비가 그치면 어때요? 막아버리면 어때요? 유량이 확 줄어버리겠죠. 우리 여기 지역이 어떤 지역이요? 농업지역이죠. 근데 북한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요. 자, 특히 임남댐이 아주, 여러분들 예전에, 여러분들은 기억 못 하시구나. 제가 어렸을 때는 이 평화의 댐을, 이게 북한이 수공을 한다는 표현을 썼어요. 이 큰 댐을 만들어서 여기서 댐을 확 한꺼번에 엄청난 물을 한꺼번에 내리면 어때요? 홍수가 나죠. 그런 의도로 이걸 만들었다라고 이제 그런 얘기도 막 돌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막을 수 있는 평화의 댐을 만들자고 해서 국민들이 성금을 내서 평화의 댐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북한이 임남댐을 만든 이유는 딱 하나는 아니지만 어쨌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전력 생산이었습니다. 수력 발전. 왜냐하면 여기가 굉장히 낙차가 커요. 수력 발전하기 위해서는 그 위에서 떨어지는 힘이죠. 터빈을 돌릴 수 있는 물이. 그래서 이 수차가 높은 지역이 상당히 좋은 수력 발전의 지역인데 바로 이 지역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임남댐을 만들었고요. 그래서 대체로 북한은 이 4.15 댐이니 뭐 이런 댐들이 대체로 환강댐도 마찬가지고 어떤 이유로 만들었냐? 전력 생산을 하기 위해서, 수력 발전을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우리처럼 석탄이나 석유를 사와서 천연가스 사와서 화력 발전할 수 있는 게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북한은 화력 발전 대신에 이 수력 발전이나 또는 태양광 발전 이런 것들을 주로 주 에너지 원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거죠. 어쨌든 그들이 그런 이유로 썼지만 우리에겐 직접적인 피해를 줍니다. 그리고 홍수가 났을 때 이 사람들이 얘기를 해주고 물을 내리면 되는데 우리는 여기서 별 문제 없이 여기서 쉽게 말하면 여기서 캠핑을 하고 있다가 여기서 물 해서 실제로 우리 주민들이 사망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자꾸 발생하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이 공유하천 관리에 대한 문제를 해야 되고 실제로 남북 간의 이 임진강 일대의 이 수계 관리에 대해서 남북 간이 몇 차례에 걸쳐서 협의를 하기도 하고요. 실제로 그런 지네가 물을 흘려보낼 때 통보해 준 적도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안 하고 있지만요. 그러나 이 북한이 그렇게 하려면 뭔가 지들한테도 이익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랑 협조하려면. 그래서 이유가 바로 전력 생산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것을 커버할 수 있는 무언가에 상응하는 어떤 이득들을 만들어줘야지만 사실은 우리가 이 공유하천 관리를 공동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점입니다. 자, 그래서 접경 지역에서 협력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떠한 목표를 가져야 되냐? 남북 간의 평화적 연결, 접경 지역을 연결을 통해서 결국은 평화 번영의 한반도를 실현해 보자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두 가지 저는 이제 단계로 추진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 기반 조성, 두 번째 실질 추진 단계죠. 자, 기반 조성 단계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DMZ의 포괄적 관리권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아까랑 표현이 조금 바뀌었죠? 아까는 뭐라고 했습니까? 관할권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jurisdiction이라고 하는 표현인데 관리권이 뭐냐면 이거는 그러니까 유엔사 또는 정전위원회가 우리 쪽과 어떻게 보면 우리 쪽의 편의에 대해서 DJ 정부 시절에 우리가 개성공단이 열렸고 금강산 건강을 했죠. 그러면 이제 도로로 사실은 연결이 돼 있었잖아요. 그럼 도로로 연결이 돼 있는데 그거를 매번 유엔사에 통보하고 지나다니면 어때요? 지네도 피곤하죠. 그래서 뭘 하느냐? 그 공간에 대해서 그 공간은 남북한이 공동으로 관리하는 구역입니다. 그러니까 유엔사가 직접적으로 매번 승인해주지 않아도 된다. 너네가 관리권을 가지고 있다.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을 갖고 있다. 행정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우리에게는 중요한 힌트가 됩니다. 그래서 이 관리권, 그러니까 아직은 왜냐하면 이제 관할권을 달라고 하면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한미동맹 깨자는 의미야라고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꾸준히 관할권에 대한 요구는 해 나가야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걸 해보자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과거처럼 특정 지역만 하는 것이 아니라 DMZ 전반에 걸쳐서 관리권을 확보를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관할권을 가져오는 효과를 가지고 있고 미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지네가 관할권은 여전히 법적으로는 관할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관할권 준 건 아니야라고 하죠. 쉽게 말하면 양쪽이 다 윈윈 할 수 있는 게임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물론 제 생각입니다. 미국이 그렇게 생각하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다만 미국의 입장에서도 상당히 태면은 살리면서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DMZ의 포괄적인 관리권을 우리 정부가 확보하는 것이 1차적이고 두 번째로는 군사 합의서에 따라서 반드시 우리가 좀 더 진전된 그리고 좀 더 실질적인 군사적 신뢰 구축을 이루기 위해서는 남북 간의 군사공동위원회를 구성해야 됩니다. 이거는 사실은 9.19 군사 합의서에서 처음 나온 얘기는 아니고요. 기본 합의서부터 있던 얘기예요. 91년부터. 그러니까 이제는 좀 하자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로는 적어도 접경 지역을 관리할 수 있는 남북 간에 공동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를 우리가 한번 좀 만들어 볼 필요를 이 기반 조성 단계에서 해보자라는 것이죠. 동서독 접경위원회가 그랬듯이 우리도 남북한 양 중앙정부 그리고 우리 같으면은 강원도나 경기도와 같은 접경 광역지자체 이런 지자체들이 적극적으로 주체로서 참여하는 그런 위원회가 좀 필요하고요. 이 접경관리위원회는 단순히 어떤 특정한 문제가 아니라 다양한 문제가 걸쳐 있습니다. 생태환경 보호해야 되는 문제, 역사문화를 또 관리해야 되는 문제, 그리고 산업발전, 또 인프라 구축하는 문제, 그 다음 통행의 문제, 다양한 그러한 문제들이 있어서 이 접경지역 공동관리위원회를 이렇게 만들어 보는 거 어떨까 저는 이제 제안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공동위원장으로는 장관, 뭐 북한으로 따지면 우리랑 등치한 통일전선부장, 요렇게가 공동위원장을 하고, 공동의 사무처, 일종의 우리가, 물론 이제 지금 폭파해서 없지만, 개성 공동연락사무소와 같은데, 이 공동관리위원회를 설치해서 거기서 사무처를, 상시적인 사무처를 좀 운영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천을 공동으로 관리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하천, 그리고 생태환경, 이제 우리 DMZ 공간의 생태환경을 보존해야 되는 측면, 그리고 역사문화, 그리고 재해재난. 요즘 우리가 사실은 뭐 남북 간의 교류가 전혀 안 되는 게 바로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코로나 상황이었죠. 그 직전에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있었고요. 그래서 재해재난에 대해서 우리가 관리하는 그런 위원회도 있어야 되고 남북 간의 철도나 도로를 연결하는 그러한 인프라 통행 관련된 그런 위원회들로 한번 구성해 보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 그 협력을 좀 가속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이러한 실질적인 기반 조성이 되었을 때 그 다음으로 할 거는 우리가 이제 그럼 실질적으로 보다 본격적으로 DMZ를 평화지도로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이때는 이제 관할권을 이제 이양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는 이 시점 되면은 아마 이제 북미 관계도 많이 개선이 될 것이고 할 것이기 때문에 잠정적인 형태로라도 국제협약을 체결해서, 왜냐하면 정전협정은 국제협정이 됩니다.
국제 조약이 돼서 우리가 그 문제를 다시 해소하려면 결국은 또 국제 조약의 형태로 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잠정적이라고 하더라도 DMZ 관할국 이양을 받기 위한 국제 협약을 체결해야 되고, 두 번째는 우리가 접경위원회를 통해서 상호 간의 신뢰를 구축하고 했다라고 한다면 접경 지역 내에 우리 대통령이 DMZ의 유엔기구를 유치하자라고 했던 것을 우리가 좀 벤치마킹해서 접경 지역의 평화도시를 건설해보자. 이건 상당히 과감한 제 표현인데요. 그러니까 평화도시에는 모든 법 제도라는 것이 남북한 통합을 고려해서 만든 법 제도를 거기에 적용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시스템을 모두 그리고 그 공간은 스마트 시티로 만든 것이죠. 조금 더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합니다만 상당히 과감하게 제가 한번 던져보고요. 세 번째로는 한강하구의 공동 이용.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이거를 무슨 실질적인 추진 단계까지 가서 해야 되느냐. 기반 조성에서도 시작은 해야 되지만 실질적인 협력 단계에 가야지만이 사실은 어느 정도의 군사적 신뢰 조치가 보장이 될 것이고 하기 때문에 한강하구의 남북 공동 이용이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러한 우리가 단계를 통해서 DMZ 평화지대를 만들어보는 과정에서 우리가 조금 생각해봐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여러분들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오늘 DMZ 평화지대에 대한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북한에 대한 시각은 좀 사람들마다 상이할 수 있죠. 그러니까 나는 그래도 북한은 적대, 아주 무서운 애들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우리가 한반도라는 공간에 있으면서 굳이 꼭 통일까지 안 간다고 하더라도 평화적으로 공존하는 것까지 가야 되지 않겠냐. 왜냐하면 그들과 우리 사이에 어떤 갈등이 발생하면 그게 우리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죠. 그러니까 북한이 요새는 좀 달라졌습니다만 예전에는 북한이 미사일 한번 쏴버리면 주가가 그냥 확 떨어졌어요. 지금은 이제 그런 것이 조금 만성화돼서 별로 큰 영향을 받지 않는 것 같은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어떠한 경우도 없고 DMZ뿐이 아니라 남북관계 대북 정책이 모든 거 그런 것 같습니다. 대북 정책에 있어서 국민들이 얼마나 그 정부 정책에 대해서 공감하고 지지하느냐가 중요하다. 그래야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속적인 정책 추진이 가능한데, 우리가 남북관계를 여러분들 잘 역사 시간 또는 지켜보면서 고민했던 게 왜 이렇게 정부가 바뀌면 대북 정책이 극과 극으로 바뀌느냐, 정신을 못 차리겠다, 이렇게.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왜냐하면 아무래도 이 큰 비전이 우리가 공유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국민적 공감대를. 그래서 저는 1차적으로는 바로 그런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두 번째로는 그럼 DMZ 구체적으로 보면 DMZ 지역 내에 그냥 아까 저도 사실은 농업지구를 만들어 보자라고 얘기했지만 사실은 그냥 농업지구는 저는 반대이거든요. 뭐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스마트팜 기술이 적용된 이런 것들, 즉 어떤 새로운 기술, 뉴 테크놀로지가 들어가 있는 그런 신성장 산업들을 중심으로 해야지만이 접경 지역이 발전할 수 있다. 안 그러면 사실은 남북 관계가 잘 되잖아요. 우리가 DMZ 내에 뭘 만드는 게 필요할 거 아니에요. 평양에 가서 또는 함흥에 가서 우리가 직접 사업하면 되잖아요. 굳이 왜 거기서 중간에 할 필요 없죠. 통과 지역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DMZ 접경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오히려 그겁니다. 그냥 통과 지역이면 전혀 발전되지 않거든요. 자, 그래서 DMZ 접경 지역 내에서 신성장 산업 중심으로 발전을 꾀해야 된다. 지금처럼 1차 산업 중심으로 가서는 안 된다. 세 번째로는 오늘 제가 말씀드리진 않았습니다만 각 지자체면 지자체, 중앙정부면 중앙정부 모두가 DMZ 접경지대와 관련된 마스터 플랜을 갖고 있어요. 환경부면 환경부, 통일부면 통일부, 국토부면 국토부, 심지어 경기도면 경기도, 강원도면 강원도. 다 다른. 그래서 이거를 마스터 플랜, 총괄해서 마스터 플랜을 만들 수 있는 총괄 타워가 필요하다. 그게 바로 접경위원회가 되는 것이죠, 사실은. 왜냐하면 안 그러니까 자꾸 중복이 되고, 야, 이거는 우리 건데. 예를 들면 DMZ 내에서 활동하면은 아무래도 환경 문제가 작용을 하죠. 그러면 예를 들면 통일부가 뭔가를 한다 하면 환경부가 야. 그 환경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둘이 협조를 안 해요. 이게 일반적입니다. 예를 든 겁니다. 환경부. 그래서 그거를 총괄할 수 있는 총괄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즉 테크 컨트롤 타워를 만들어야 되고 그 컨트롤 타워 속에서 우리가 마스터 플랜과 법제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거 역시 매우 중요한
우리의 과제. 네 번째로는 강원도 지역과 경기도 지역 그 서해 접경과 동해 접경의 성격이 조금은 다르죠. 발생하는 문제도 좀 다릅니다. 서해 같은 경우는 주로 수해와 관련된 문제가 많이 발생해요. 왜냐하면 아까 임진강 걸렸죠. 그래서 우리 주민들도 피해를 실제로 받고 그 다음에 유해양 감소기에서 농업 피해를 봐요. 농업용수가 부족해서. 그리고 병충해 문제가 발생하고 말라리아 문제가 발생해요. 근데 강원도 가면 뭐가 발생하냐? 산불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하고 병충해, 산림병충해가 많이 발생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축 전염병이 많이 발생해요. 그래서 DMZ도 약간 지역별로 조금씩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맞게 그 지역의 적정 지역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전략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특화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부분에서 사실 우리가 DMZ 국제평화지대화와 관련해서 많은 구상들이 있었지만 조금 더 세부적이고 미시적으로 봤을 때 이런 부분들이 조금 부족한 점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보완한다면 우리가 더 실질적으로 실현 가능한 상황으로 DMZ의 국제적인 또 국제적인 이용, 평화적인 이용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혹시 뭐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하면 통일연구원에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온라인이지만 이런 좋은 기회를 주신 여인철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요. 경청해 주신 여러분들께도 감사 말씀드립니다. 그럼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